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아유, 그건 나도 알아요. 저 광고에도 있잖아. 아이고, 얘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손발이 저리다. 그러니까 딱 앞에서, 아유, 그건 혈액순환 장애야. 혈액순환 장애.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 삼이자 선생님 많으시네. 말씀하셨지만 손발이 저린 경우 또는 시린 경우에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혈액순환 문제죠. 네. 물론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이제 손발이 맨 말초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액이 적게 공급이 되면 저리거나 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리거나 시린 감각을 일으키는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 또 가장 흔한 원인이 사실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같은 병이 대표적으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디스크 때문인지, 그러니까 신경의 문제인지 혈액순환의 문제인지 구별하는 좀 노하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신경의 문제는 뭐냐면 신경은 약간 철도와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쭉 연결이 되듯이 예. 목에서 시작해서 손끝까지 길을 따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디스크 환자들은요, 이게 길을 따라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뭐 손끝, 발끝이 아니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팔의 바깥쪽을 따라서 이렇게 저림 증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리다라고 하는 분들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손끝, 그것도 10손가락이 다 저린다. 나한테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손이 이 손가락 3개가 세트고요. 이 손가락 3개가 세트, 이 2개가 세트입니다. 신경 지배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이 3손가락만 좀 저린다라고 하면 이건 10중 8구 신경의 문제예요. 반면에 나는 10손가락 끝이 다 저린다라고 하는 분들은 혈액순환의 문제, 또 이렇게 길을 따라서 철도 길처럼 길을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경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이 혈액순환 때문에 그 네. 통증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순환 기능이 좀 떨어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그런 경우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떤 다른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찬물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네. 손 색깔이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창백해지거나 파란색으로 변하는 변들. 이런 증상을 보통 저희가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이노 증. 예, 레이노드 증후군이라는 게 찬 곳에 가서 손가락 색깔이 변하는 이런 증상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뭐 혈관염이라든지 전신성 경화증, 그다음에 이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동맥 경화증, 폐동맥 고혈압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단순한 이게 혈액순환 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신동진 원장님.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저림 증상이 있습니까, 혹시? 네,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 발저림 증상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지 절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다 보통 당뇨발이라고 하는 증상들인데요. 당뇨가 굉장히 심한 이제 당뇨병인 경우에 합병증으로 발 쪽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났는데 낫지 않고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에 전조 증상으로 발 저림 증세가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발 저림 증세가 더 이제 진전이 돼서 감각신경까지 망가지게 되면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발에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다니시다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조차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걸 초기에 막았으면 괜찮은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 자체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좀 드물게는요, 한 예.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발저림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 중에 위암인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암이 있으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요. 그 비타민 B12가 바로 그 신경의 꼭 그 저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비타민 B12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길은 괜찮은데 기차가 문제여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철길은 예. 잘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기차 같은 성분이 비타민 B12입니다. 따라서 저도 제 환자 중에 손발저림 한 2년 동안 계속되더니 위암이 발견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물론 가장 드문 병을 예상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손발이 저리거든
음식을 위에 좀 도움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참 진짜 허참이네. 파스 한 장 붙이고 진통제 하나를 먹고 넘기던 통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무시하면 큰 병 되는 통증. 다음은 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시는 통증이 있습니다. 바로 등 통증과 가슴 통증입니다. 네. 일반인 분들이 이거를 나의 통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등과 가슴에 통증이 생겼을 때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통증인지를 구분하는 의사들의 방법이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게 뭐냐면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이렇게 찝는다. 자, 가슴이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가 아파요. 라고 하는 통증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좁은 부위를 지정했을 때. 반면에 심각한 통증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하면 손바닥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부위가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많이 말을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범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요, 심장이나 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피곤하거나 뭐 신경 많이 쓰고 하면 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렇게 등으로 내려가요. 이 등 통증이 굉장히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경우로 이제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 염증이나 이제 통증 유발점이 발생한 경우에 생긴 통증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등이 아픈데 뭐 가족이나 누가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게 따뜻하게 해줬을 때 증상이 좀 호전된다라고 네, 하면 네. 그거는 겉에 있는 근육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셨다가 이제 정말 큰 질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폐랑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조직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폐는 통증에 민감하지 않은데 폐를 이 싸고 있는 얘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늑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 늑막이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늑막이나 심막은 통증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늑막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사실 통증을 참기가 어려워서 바로 병원에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통증의 양상이 좀 다른데요.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면 심해지는 등이나 가슴 쪽의 통증은 늑막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눕거나 등을 대고 눕거나 심호흡을 하면 편해지고 앞으로 몸을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등 쪽에 발로 밟아주니까 우두둑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네. 약간 시원함을 느낀다 하는 네. 그런 경우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지는 경우는요. 예.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통증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풀어지지가 않고요. 네. 그냥 하루 종일 또 전혀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 그 안쪽에 있는 장기에 어떤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몸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비결. 자, 그건 또 뭡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엄지의 제왕에서 자주 강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몸 이상 신호에 민감해지는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체온을 올리는 겁니다. 네,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차가워지면 굳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차가워지면 굳는데 역시 가장 쉽게 굳는 부분이 말초에 있는 관절이나 인대예요. 그리고 근육이에요. 근데 문제하면 이런 부분이 굳어지면 정말 내 몸속에서 보내는 통증 신호에 둔해지고 겉에 있는 쪽에 있는 통증 신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 네. 체온 상승법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체온을 올릴 수가 있나요? 사실 체온을 올릴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 몸의 안에 있는 이 공장을 가동을 시켜서 체온을 올리셔야 돼요. 네. 그 공장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써서 체온을 올리는 게 가장 건강하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결국 운동이죠. 운동인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자전거 타기. 20분 이내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자전거가 있는데 20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자전거를 잠깐 이렇게 타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허리를 보통 이렇게 피고 타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되다 보면 허리 근육이 강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허리 척추 기립근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굽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굽는 자세는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타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 안장이 낮고 자전거가 작을수록 무릎이 많이 이렇게 굽혀집니다. 이렇게 많이 굽혀지면 뼈끼리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서 무릎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작은 자전거 타시면 안 되고 안장 낮게 해서 타시면 잘못하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돼요. 자전거 타는 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조심해서 타야 되겠네요. 자전거 타다가 무릎에 물차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안장 높이 잘못 설정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올라갔을 때 우선 가장 긴 다리가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 높이를 처음에 설정을 하세요. 이 직선으로. 그렇죠. 내가 했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 높이를 설정하는데 이게 무릎이 너무 펴져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고정식 자전거로는 한 단, 그것만 다시 낮추시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탔을 때 약간 굽혀지죠. 다리를 했을 때. 요 정도가 가장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안장 높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태로 20분 이내로 이게 자전거가 좋아요. 근데 요즘 또 비싸거든요. 네. 없으면 어떡합니까?